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116회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규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저희가 3명 다 지금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들 얼굴들이 안색들이 아주 지금 저희가 좀 방송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체크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하이 상태인지 이거를 다운 상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좋은 게 나오잖아요. 에릭 클랩튼처럼. 우리가 에릭 클랩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을 싸지르는 거 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 안 좋네. 제가 진짜 저번 시간에 그 우리 방송 이제 대본 보고 방송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아무런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딱히 그런 예과에 재능이 없는 정말 그냥 장사미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약을 하고 나면은 체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몸도 안 좋아지고 신체적으로 사람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뭐 정신은 하이해진다고 쳐도.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는 게 이게 예술의 힘이라는 게 참 어떤 이런 예 쪽으로 뭐 음악이 됐든 그쪽으로 되게 반짝하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의 치고 나감이라는 것은 몸이 그 지경이라도 이런 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경외심도 그렇죠. 느껴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는 그냥 진상으로 끝나는데 그리고 몸이 처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냥 잠만 자고 싶거나 이런 경우 이래야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곡을 쓰고 뭔가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하면 뭐가 있겠지. 아 그렇구나. 국가가 허락한 마약 게임을 하면서 음악 아니에요? 우리는? 음악인가? 저희는 일단 빨리 오늘은 이제 저기 그 얘기가 기니까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가시죠. 저희는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 마스터카드, 농협카드 모두 다 됩니다. 네. 어디서 자겠다 바로 저희 남얘기몰에 접속하셔서 링크를 타고 호텔스닷컴 제휴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 그리고 놀러 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2부에 할 얘기는 이분입니다. 오노 요코. 이름 자체 존재가 어그로야. 세계 거의 모든 비틀즈 팬들, 어떤 그런 예술 쪽 뭐가 이쪽을 잠깐 기웃댔던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사람. 이분은 진짜 뭐랄까 총알바지다. 거의 뭐 욕해라 뭐 이런. 근데 블리프를 본 것 같아. 이분이 뗀뗀하고 볼 때는. 근데 이분은 거의 광전사 모드. 단단합니다. 다 튕겨내고 다 베버리고. 뭐 그러시든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너희들이 나를 뭘라 생각하든 나는 관계없다. 자, 이분은 1933년. 어이쿠. 야. 아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분. 어이쿠. 우리 외할머님이 지금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 우리 외할머님하고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시네. 그렇죠. 맞아요. 1933년 2월 18일생 출신입니다. 2월 18일은 또 누구의 날인가요? 닥터 드레. 네. 그리고 박신혜 배우와 하일성 씨가 생일이 같지만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돌의 별들의 잔치입니다. 이날. 세븐틴의 버넘과 도겸, 동방신기 최강창민, BTS의 제이홉. 이날이 무슨 날인가 봐요. 이날은 진짜. 아이돌 탄신일입니다. 그러게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네. 팬분들끼리에서 불쾌하실까봐 하지 마세요. 멈췄습니다. 그러면. 잘하셨어요. 잘 멈추셨어요. 위험합니다. 저의 그냥 개인 사심만 채우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2018년 2월 18일은 그들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러블리즈 정예인이 태어난 지 7,200일 되는 날. 그렇습니다. 이분은 몇 시인가요? 6시 4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그 오노 이소코랑 지금 오노 요코 얘기입니다. 네. 오노 이소코와 오노 에이스케라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그 재벌집 딸이에요. 네. 야스다 재벌이라고. 아빠도 그 내력이 있는 은행원인데 그냥 은행원 샐러리맨이 아니라 그 은행가. 그렇죠. 은행가.
뱅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도 귀족 집안이고 황실이랑 연결도 돼 있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집안이 굉장히 귀족 집안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노요코 태어나기 전 2주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태어나기는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나요. 30년대 샌프란시스코 발령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하지. 그러니까 이미 사는 그게 달라. 레벨이 달라. 그래서 4살 때 그럼 37년 아닙니까? 그때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고 이거 좀 90년대 얘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 30년대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잘할 때 동네 피아노 학원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30년대 얘기예요. 37년에 일본에 돌아와서 도쿄에서 귀족들만 다닌다는 그 가쿠슈인, 학습원, 이걸 일본말로 하면 가쿠슈인인데 가쿠슈인이 다녔습니다. 40년에 다시 뉴욕으로 이사했다가 네. 뭐 코스모폴리탄이야. 이듬해 아버지는 하노이로 발령받고 가족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요. 네. 근데 이제 이때 한창 전쟁 중이잖아요. 40년대가. 그 유명한 이제 도쿄 대공습 있잖아요. 막 미국 애들이 이제 막 폭탄을 퍼부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막바지 도쿄라는 곳도 이 본토가 불에 타니까 그 영화 반딧불의 묘를 보면 네. 이게 되게 이 각박함이 그 아비규환의 각박함이 굉장히 그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고 극도로 가난한 시기에 이 귀족 집안 사람들도 음식을 구걸하면서 어머님이 당시에 독일제 재봉틀을 쌀 몇 킬로에 팔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잣집이다 보니까 꺼내는 게 좀 남달랐다. 네, 남달랐어요. 그렇죠. 이제 구글에서 도쿄 대공습 이제 검색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미지들이 그죠. 이제 쭉 나오죠. 정말 때려 박았다. 탄을 있는 맞아요. 대로.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폭탄 쏘잖아요. 원자폭탄 네. 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맞는 게 이래도 항복을 안 해라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도쿄를 그러니까. 공습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다. 이건 진짜 우리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도 내가 이거 안 하려 그랬는데 하는 수 없지. 부산의 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오노요코가 이때 좀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본인도 이때 국어를 나갔었다고. 자기 캐릭터가 이때 형성됐다고 자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아웃사이더로서 그 외부인에 대한 어떤 약간 어그레시브하고 까칠한 본인들의 그 시니컬한 태도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 왜냐면 그전에는 막 이렇게. 오조상이잖아요. 그죠. 귀족집 자제가 평민들이랑 어울렁더울렁해서 심지어 전쟁 후반에 왜 막 아비규환, 막 이기적이고 서로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 챙기던 그런 시기에 그런 분위기 있잖아. 왜냐면 귀족 집안이면 그랬을 거 아니야. 아가씨 이것도 드세요. 하면서 남들이 뭐 돈 받고 뭘 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나쁜 말 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할 일도 없고 남들 다 나한테 호의적인 그렇게 자랐는데. 근데 컬처 쇼크 받았겠지. 반딧불의 묘에도 보면 그 주인공이 친척 집에 갔다가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대충 소리하는 것도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쫄쫄 굶잖아 둘이.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이 어린 친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삐진 거지. 근데 저도 예전 에피소드에 제가 얘기했다. 네. 제가 아버지 따라 종친에 따라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종친회 너도 이제 드디어 뿌리에 대해 알아야지. 종친회를 올림픽 공원에서 그 종친들이 다 모였어요. 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면 점심을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갔지. 그럼 나 종친이잖아. 이 사람은 우리 가족 네. 패밀리라며. 얼굴은 모르지만. 애가 왔으면 넌 어디에 있니? 이거 바지 가렴 이래야 되잖아. 나 자기들 거만 챙기겠다고 내가 줄도 못 서 막 튕겨나갔다 내가. 근데 그때 내가 삐졌거든. 진짜로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랬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때 계속 그걸로 공격을 했거든. 그 대충 몇 살 때예요? 그게 한 10살 때. 진짜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종친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봤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서울 모처에 종친회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근데 오다 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는 길 와중에 있었던 거야. 그냥 오다 가다 저기 있네라는 것만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차가 끊긴 게 아니라 차비가 없었어요. 근데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지. 네. 쓱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서는 저 죄송한데 하고서는 애들이 차비를 주시는 거야. 사실 종친이 별거 아니라도 그분은 종친이 아니라도 주셨을 좋은 거야.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그랬잖아. 그럼 나는 그런 말을 든 거지. 그거 네 아버지한테 가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주라냐. 그렇지. 젊은 놈이 걸어가야지 무슨 차비야 차비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좋은 이미지만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래서 말하지만 그분은 종친이 아니라도 주셨을 거야. 근데 종친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다. 건물 관리이셨거나 그렇죠. 사무실 직원이었거나. 그냥 내 아들 같은 사람이 힘든데 이 정도야 내가 이런 분이시겠죠. 그분은.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삐진 차가운 마음이 들었다. 차가운 그런 게 이제 나의 캐릭터가 형성되었다. 내 안에 존윅이 자라났는데 이
오노 요코도 그랬다는 거지. 나중에 이분이 예술가가 된 걸 보면 이 사람분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데 그런 거에 컬처 쇼크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 아무래도 전쟁의 또 비주얼도 또 상당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리어카 같은 거 몰고 다니면서 진짜 밥 빌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긴 기억은 아니겠지 그게. 그래도. 그렇죠. 그런 전쟁의 강렬한 기억들이 사실은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긴 하죠.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어쨌든 짧게 어쨌든 네. 이분이 크게 고생을 하시긴 하셨지만 뭐 또 그렇게 장사미사들처럼 그러진 않았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하노이에서 돌아오고 이제 기본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사실 학교가 열리고 학교 다녀요. 그 귀족 학교. 다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있는 가쿠슈인 대학이 있는데 네. 거기 철학과 최초의 여성 입학생이 됩니다. 여자가 대학교에 그것도 철학과에. 근데 곧 관둬요. 이때 이제 가족은 이미 뉴욕으로 가서 이미 정착하고 있어요. 뉴욕에 와서 다시 대학을 다니는데 이때가 50년대입니다. 네, 50년대 초. 성인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 저희 일부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50년대 미국이라는 거. 비트족이. 네.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 젊은이들의 그 방황과 청춘과 그 힙스터와 뭔가 이게 막 들끓던 시대. 거기서 이분도 대학을 다니니까 자유로운 교류를 하는 거야. 당연히 동양인 부모는 아니야 동양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누구라도 싫지. 이런 자식을 못마땅하게 하겠지. 조신하게 학교 다니면 좋겠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죠. 그거는 뭐 이렇게 인종과 세대를 넘어서는 부모님의 불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어쨌든 일본 현대 음악가 이분도 꽤 유명하신 이치야나기 토시라고 이분이랑 결혼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랑 이제 나중에 이제 그 62년에 이혼하고 그냥 별로 잘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같이 음악하러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잘 안 된 거지. 근데 서로 뭐 그러다 보니까 62년에 이혼하고 우울증 시달려서 잠깐 정신병원에 잠깐 들어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야. 그러다가 이제 앤소니 콕스라는 이 문제의 음악가랑 다시 결혼하는데 이 사람과 딸을 낳아요. 교코라고. 네. 근데 이분이 딸을 데리고 중간에 나중에 이제 도망가요. 이혼할 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도망갔다 그러면 남자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혼할 때 이제 그들도 사이가 소원해졌잖아요. 근데 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재판을 한 거지. 딸을 두고 양육권 재판을 그죠? 했는데 그게 오노요코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딸 데리고 잠적해 버린 거죠. 근데 딸을 데리고 잠적해서 얘 이름을 바꾸고 로즈마리인가 뭐 바꾸고 어디 종교 무슨 교회 있잖아 그런 단체에 숨어 있었던 거야. 실제로 그래서 72년에 사라져서 98년에서야 딸을 만났어. 그러니까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이게 맞아. 한국이었어 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써 찾았지. 왜 간간히 교코 이런 말이 그 노래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선가 보고 있을 내 딸에게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이별. 이거 웃기지. 8살 난 딸이 갑자기 사라졌어. 양육권도 나한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술가 그룹에 이제 속해서 예술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플럭서스라는 네. 그 예술사조의 그 그룹의 일원이에요. 그룹이라기보다는 그 예술사조를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일원인데 이 플럭서스 일원들이 누구냐? 이 예술사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도 이 중에 한 분은 압니다. 그렇습니다. 백남준 씨. 네. 그리고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 조셉 보이스. 뭐 지금 아까 약간 미술 공부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얘기만 들어도 완전 어벤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대 예술의 굉장히 거장들이 이 사조를 했던 건데,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플럭스 그럼 예술가 예술 운동했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희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분의 어떤 그 생활 철학이랄까?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규정해요. 오노요코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미술에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제 잭슨 폴록이죠. 이 잭슨 폴록 잘 모르셔도 큰 캔버스에 그냥 물감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림인데 엄청 비싼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뿌려놓은 것 같은이 아니라 실제로 뿌렸죠. 네. 그게 잭슨 폴록이죠. 이 잭슨 폴록 후하던 사람 중엔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있습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이야. 추상, 아방가르드 이게 짱짱짱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추상과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거를 전복하고 뒤집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미술이 약간 고전적인 예술이 있다, 뭐 이렇게 묘사가 좋다. 네. 박 박사 얼굴을 보고 박 박사는 똑같이 그렸다라면 나는 그걸 해체하겠어. 막 깡통 갖다 놓고 이게 박 박사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추상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너무 추상 짱짱짱해 이러다 보니까 전복을 해야 되고 뒤집어야 되잖아. 그럼 뭐냐면 전복하고 뒤집는 것 자체가 장르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어떤 이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전복하고 뒤집어진 것조차도
그 자체가 주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목소리가 그 뭐랄까 미국에서 큰 사람이었군요. 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장르화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개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뭐냐면 제스퍼 존스라는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과 이제 같이 맥을 했던 사람 앤디 워홀, 즉 팝아트가 되는 거죠. 근데 팝아트는 하나의 전복이긴 한데 좀 이렇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추상 아방가르드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되게 급진적인 거예요. 뒤집자 깨부수자 이런 거잖아요. 뭐 저렇게 고상한 초상화는 부르주아의 그것이지 저기에 칼집을 내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 칼집을 낸 초상화를 오히려 파는 거야. 네. 이게 추상이라면. 그게 아방가르드라면. 아방가르드라면. 그러면 근데 앤디 워홀은 왜 그 산업 그 뭐랄까 대량 생산된 네. 복제된 이미지들. 그 이미지를 그 자체로 긍정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거기 있다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뭐랄까 수정주의, 개량화된 약간 보수적인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약간 체제에 순응하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좀 약간 싸우고 네. 있을 때 이때 여기에 대항해서 이 플럭서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추상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기본이 다다이즘이라고 해 그 20세기 초에 네. 등장했던 다다이즘. 20년대쯤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파괴하고 뭐 이렇게 전복하고 그런 건데 그 자체가 주류가 돼 보니까 이게 원동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원래 태도를 회복하자. 네, 그 이미 거죠. 도그마화 돼버린 어떤 정신들을 다시 휘둘리지 말고 이제 원래의 태도를 에티튜드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원래 에티튜드가 이거를 파괴하자 에티튜드 때문에 내가 캔버스에 칼집을 낸 건데 이제는 애들이 패션인 거야 그게. 좀 잘 매술학교에서 공부 좀 한 애가 잘 나가려면 이제 뭐 칼집 같은 건 내는 약간 요상한 짓을 해야 예술가 대접 받는. 그러니까 이거 태도와 그 형식이 전복된 상태니까 네. 그걸 회복하자라는 운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다가 뭐냐? 1차 세계대전 보고 서구 지식인들이 예술가들이 이 문명이 이게 안 좋은 거라는 네.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원초적인 거, 비합리, 비이성 그런 걸로 좀 돌아가 보자. 뭐 이래서 예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뭔가 본능적이고 막 그런 걸 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말하는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마르셀 듀샹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막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거나 현대음악 들으신 분들한테 굉장하신 분인데 존 케이지와 그의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뭐 백남준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친구기도 하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했던 예술 운동이에요. 근데 이 플럭서스가 아방가르드의 원초적인 정신을 해석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쨌거나 예술은 피카소도 그 자체로 영속적으로 남는 작품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없는 거야. 다 부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해프닝을 결합하다 보니까 왜 백남준이 피아노 뜯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속적으로 남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거 하는 게 예술인 거고 그거 끝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작품이라고 불릴 네. 만한 게 없어지는 남는 거예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실제로 나중에는 무슨 이렇게 작품 같은 걸 내다 팔았는데 그 작품이라는 게 막상 보면은 그렇죠. 쓰레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형편없다가 이분들은 정신이니까 뭐야? 이게 보존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보존할 필요도 없고 보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예술이라는 거죠. 덧없고 가치 없고. 근데 웃긴 건 어쨌든 이런 류의 태도가 주류로 흡수되면 이게 엔터테인먼트화가 되잖아요. 뭐든지 간에. 아방가르드는 항상 주류로 흡수돼서 또 메이저화가 되는 건데 이게 마치 그 웃긴 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필버그 영화는 대중적이고 천박하다고 하면서 자기 예술들은 고고한 상태로 천박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대중화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그렇게 막 예술하니까 큰 구분이 없는 거야. 스필버그가 예술하는 순간 구분이 없어진다 이거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운동이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사라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운동은 그런 피아노를 뜯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예술 있잖아요. 막 네. 그런 거 하고 전복적으로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가 우리 그 일부에서 말했던 막 그런 뭐 사상이나 이런 게 들끓 때니까 여성주의, 인종차별 뭐 이런 진보적인 가치관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지. 뉴욕에서 이걸 배운 오노요코라는 그리고 그 이 일원 중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인물이었어요. 네, 그냥 발군이었죠. 쩌리도 아니고. 네. 굉장히 급진적인. 네, 주도적인 인물. 그러면은 이분은 그 당시 5, 60년대에 가장, 그러니까 이 지구가, 사피언스가 탄생한 이후로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인물이란 거야. 사상적으로든 트렌디함으로든.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육적 자체가. 즉, 오노요코라는 사람의
그 성정이 그런 거예요. 네. 귀족으로 태어나 세상에서 그때 당시 지구인이 개발해낸 가장 진보적인 가치관을 습득한 최첨단의 예술가였다는 거지. 자, 바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오노요코가 존 레논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 둘이 스파크가 뛰는 게 바로 오노요코의 바로 이 캐릭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네. 오노요코가 좀 솔직히 박색이잖아요. 그럼 존 레논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이거를 모르고 오노요코 존 레논이 나중에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사진 보여주면 특히 남자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존 레논이 내가 알기로 락스타인데 내가 존 레논이면 진짜 막 모델도 사귀고 뭐 예쁜 애 막 트럭으로 사귈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이랑 사귀지? 여기서 함정은 존 레논은 이미 다 거쳤습니다. 일단은 이미 다 거쳐가셨고 뭔가 약간 이 형이 귀만 좋고 눈은 안 좋아 이런 느낌이잖아. 이제 그런 안경 쓴 거 보니까 장님이야? 뭐 그런 오해를 하죠. 이제 서양 남자들이 보는 동양인이라는 게 저런 걸 아시안 뷰티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죠 보통은. 아닙니다. 네,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오노요코랑은. 이런 오노요코가 존 레논과 만납니다. 근데 이제 존 레논은 아내가 있어요. 네. 둘이 만났는데 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불륜 관계로. 네. 시작이 이미 사람들에게 억울하다. 불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에게 이건 그 당시. 네, 당시 아무런 장애도 뭐 당시 흉도 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오노요코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오노요코의 그러니까 존 레논은 오노요코의 사상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틀즈가 막 사상적으로 아티스트로 태동하려고 좀 머리가 굵어질 때인데 사실 비틀즈라는 일원이 그 4명이 리버풀이라는 동네에 조그만 동네 영국에 그죠? 노동자 출신 계급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를 순회 공연하는 위대한 슈퍼스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배우고 자란 베이스가 오노요코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르다는 네. 거지. 그쵸. 그냥 대중음악 스타였다는 거지. 멜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뭔가 더 어떤 그 예술적으로 뭔가 인스피레이션 될 만한 뭔가 없을까 하는데 이분을 만난 거야. 그게 그런 소구력이 막 뻗칠 때 그치. 오노요코를 만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최첨단의 저 앞에 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오노요코 작품의 스폰서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존 레논의 아내였던 신시아가 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집에 왔더니 오노요코가 둘이 분명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천연덕스럽게 자기 가운을 입고 신시아의 가운을 입고 자기가 차를 나이트 마시고 가운을 입고 나이트 가운 심지어 그 나이트 가운이라는 게 입었을 때 상징적이잖아 사실. 네. 그 없어서 티셔츠 하나 줬다 이런 거 아니잖아. 네. 남편과 차를 마시고 있다가 신시아를 발견하곤 하이 천연덕스럽게 하이 왔어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미친년. 여기서 신시아의 캐릭터는 전형적인 그냥 아주 참한 가정주부였어요. 네. 황당하죠. 하지만 최첨단 힙스터인 오노요코에게는 그런 것은 구태일 뿐. 네. 그렇지. 구태지. 그게 뭔데. 결혼 생각이 뭔데. 그런 원사이드한 러브 자체가 이미 어른들의 그런 고정관념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이 프리섹스 막 그런 자유로운 연애, 폴리아모리 막 이런 거 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존 레논의 출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존 레논은 이제 리버풀의 모든 4명이 다 비슷하지만 특히 그중에서 좀 더 가난했어요. 거기다 엄마 아빠가 안 계셨어요. 아빠는 선원인데 어디 솔직히 버리고 간 거지. 엄마도 좀 자유분방하신 분.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키웠는데 이모는 좀 더 얘를 정상적인 사람, 여기서만 정상적인 건 그냥 보편적으로 엄마처럼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자유분방하지 않고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하는 우리로 치면 산업화 세대의 일원으로 되었으면 좋겠는 번듯한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랬으나. 그렇죠.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니까 이 영화 노웨어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잘 나와요. 이게 근데 그리워해서 엄마를 찾아갔는데 그게 존 레논에 대한 영화죠. 예, 그렇습니다. 존 레논이 엄마와 만나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내가 해줄 건 없고 근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음악 들어볼래? 뭐 이런 사람인 거야. 그런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또 엄마가 그립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엄마랑 만나는 게 싫은 거야. 이모는 싫지. 애한테 나쁜 물 들이잖아. 나쁜 물 들인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키워준 고마운 이모와 하지만 내가 또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 계속 마음이 가는 엄마와 사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존 레논은 사후 평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레논은 약간 자기를 제압하는 자기에게 좀 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여성에게 약간 약하다. 그리고 끌린다라는 면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흔히 뭐 알파걸. 그렇죠. 알파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끌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수준, 교양 약간 떨어지는 거죠. 왜 우리나라 아이돌들도 데뷔할 때 좀 삽질 많이 하잖아요. 블락비가 옛날에 저기 뭐 어디 저기 수행한 데 갔다가 뭐
좀 하고 설현, 지민이, 김똑강 뭐 이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약간 모른단 말이야. 교양도 모자르는 데다가 그런 고급한 사고를 하는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그렇죠. 생각이 짧거나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아닌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정교하게 사고하는 훈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언어화도 잘 안 됐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 신시아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그냥 아이돌 스타로서 막 달릴 때 네. 그냥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거를 한창 아이돌 때니까 발표를 안 했어. 그리고 그냥 결혼 생활은 지속한데 숨겼단 말이에요. 존 레논 의외에 이매진이라든가 러브 같은 노래만 들으시면 안경도 존 레논 또 안경 쓰고 있잖아. 그 존 레논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지적이고. 아, 네. 그거 존 레논처럼 하고 있어야겠다. 그래. 비슷하다. 사람 팩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전형적인 그 리버풀 사나이였다는 거죠. 네. 저 영국 노동계급 아저씨. 술 먹고 패고 욕도 좀 하고 신시아를. 밥상 없고. 밥상 없고 그러니까 철딱서님 요즘 기준이면 영남충이야 그냥.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에 멋 모르고 애가 생겨서 결혼하고 나 막 슈퍼스타 막 대단 라이징 스타 하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과 사랑하다가 내 머리가 굵어졌는데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같은 여성을 만난 거랑은 조금 스파크의 정도가 달랐겠죠. 그렇죠. 아마 오히려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는데. 오노요코를 만났을 때 진짜 첫사랑 같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어린 시절에 만나 결혼 생활 오래 했다면 가는 길이 두 가지잖아. 동지적인 유대감이 좀 강해지든가 아니면 권태기가 오든가. 근데 이제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오노요코 만나는 거지. 뭐 지금 있는 아내는 그냥 뭐야. 나랑 어쩌다 생긴 애 엄마야. 그치, 내 엄마죠. 나 그냥 돈 버는 가장. 내 좋아하는 아내. 어떤 기능만 남은 거죠. 그럼 누구나 다. 근데 사랑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사실 아리까리 했을 거야, 그냥. 뭐 바람은 계속 폈겠지만 아리까리 했을 거야. 그래서 오노요코는 존 레논한테 뮤즈였는데 문제는 오노요코는 그냥 뮤즈로 소비될 여자가 그럼요. 아니에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강성 페미니스트이자 최첨단의 하여간 되게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존 레논의 그 세계관을 다시 한번 리빌딩 해주시는 분인 거죠.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버풀 출신 촌놈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수준 높은 교양을 지닌 여성을 만나서 진보의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예술의 영감을 얻게 되었다. 사실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어. 사실 이제 개한용통했다. 근데 단지 그 상대 여성이라 거기에 플러스 성적이고 이성적인 매력까지 느꼈다. 뭐 이런 거죠. 거기에다 그 존 레논의 그 아까 부르했던 그 경험까지 해서 알파고를 좋아하는 경험까지. 왜냐하면 오노코 성격이 좀 세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완전 이끌리는 매력을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영혼의 세례를 이제 이론적으로 받은 거야, 존 레논. 이게 재밌는 게 조지 해리슨이 이 서구 힙스터 가는 길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네. 아예 영적으로 빠져서 채식하고 이제 뭐 요가하든가 요가하고. 아니면 이제 반혁명, 투쟁, 막 이렇게 환경운동하고 막 사회운동하고. 근데 조지 해리슨이 전자의 길을 갔다면 존 레논이 이제 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노요코와 함께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만들어 주는 거야. 요코와는 이제 그 비틀즈의 그 유명한 화이트 앨범 당시 작업 당시에 결혼했는데 이 화이트 앨범을 잘 들어보면 뭐 당연히 앨범은 뭐 비틀즈 앨범이잖아. 네. 뭐 이렇게 좋다 노래가 안 나쁘다.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건 뭐 가치에 대해서 말할 얘기할 계제가 건 아니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앨범의 결만 들어보면 이 각자 작업한 노래를 모아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밴드끼리 사이가 안 좋나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뭐 좋게 말하면 member의 모든 개성이 총화된 거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각자 작곡한 거 가져와봐. 그렇지. 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노요코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루머가 양산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다 알잖아요. 스토리 비틀즈 해체됐잖아요. 네. 비틀즈 해체가 오노요코 때문이다. 이게 라는 얘기를 거의 정설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장 큰 루머죠. 비틀즈 해체, 그러니까 오노요코라는 여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리버풀 출신의 그렇게 친구 좋아하는 그런 좋은 밤에도 친구 찾고 낮에도 친구 찾는 친구야 어디가 너 뭐 이런 친구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우리 순진한 존 꼬드 껴가지고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하고 그래서 무슨 미국에 무슨 그런 왜 빨갱이물 들여가지고 애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배려버린 거야. 배려버렸어. 그래서 비틀즈 해체된 거야. 그래서 오노요코를 안 만났으면 아니 신시아가 얼마나 내조하고 좋은 여자야. 그 내조를 받아서 넷이서 아직도 꼼냥꼼냥하면서 영원히 비틀즈의 좋은 노래 만들면서 200집 300집 이분들 속도로 보면 지금쯤 앨범 한 200개 나왔어. 그 인권대 감독이 영화 100편 찍듯이 부정을 못하겠어. 그잖아. 100집은 나왔다 솔직히. 근데 그랬을 거다라는 그 뇌피셜. 네. 뇌피셜을 일부
팬들이 갖고 있다. 엄청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오노요코 때문에 깨졌다라는 말은 어릴 때도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서로가 머리가 굵어질 때였고 결정적으로 이제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든 안 굵어지든 이제 뭐 밴드를 하면 이견차가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조율해주던 그 매니저였던 그 제5의 멤버라고 불렸던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약간 이제 그 내부의 문제를 조율할 사람이 없어. 그럼 생각해봐. 이제 슈퍼스타 됐잖아. 다 머리 컸어. 다 내가 낸데. 내가 낸데 누가 누구 말을 들어. 너 뭔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나 존 레논이야. 야, 나 폴 맥카트니야 이거지. 그렇지. 말 된다. 아, 이거 서로 말 안 들으면 그래 말하지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를 음악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형 참 서술이죠. 음악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약간 이렇게 대인배였던 우리 링고스타 형이 네. 이걸 조율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조지 해리슨이 자기 마누라랑 그리고 이 형 상처만 받다가 우리 링고스타는 500일의 썸머에서 썸머가 좋아했던 스타. 그렇죠. 그 바로 요것 때문에 그 500일의 썸머에서 썸머가 링고스타 앨범을 짚었을 때 왜 링고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 조토끼가 네. 아주 사람 우습게 보고 보고. 그랬죠. 근데 링고스타가 그래서 그나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관계 지형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폴 맥카트니는 작곡 편곡을 하고 어떻게든 리드를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팝스타야. 팝송. Hey Jude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해. 존 레논은 그런 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뭔가 더 나가고 싶어. 더 락킹하고 자기만의 세계. 그 사이에 조지 해리슨이 이제 창작력이 좀 부풀어오면서 내 노래도 좋아. 처음에 조금 쩌리 취급받다가. 그러니까 내 노래 좋아 했는데 존 레논한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폭언도 들었어. 네 노래 하려면 나가서 네 밴드 비틀즈 나가라고. 링고스타는 그냥 들어 뭐 81, 8182 뭐 이런 거 그리고 중재자. 근데 링고스타가 무슨 이후에 나오는 그 영국 출신 유명한 드러머들 있잖아. 진저 베이커, 존 보넴 같은 무슨 테크니션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 딱히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연주 실력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대요. 나중에 안에 다른 멤버들이. 네, 그래서 링고스타 없을 때 폴 맥카트니가 쳤는데 매니저가 듣다가 네가 더 잘 치냐? 하고 그랬다는. 너무 굴욕이다 이거. 슬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의 그 네임 밸류를 지우고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 있잖아. 밴드가 이런 상태요라고 하면 우리 사연감이야.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인디밴드를 하고 있는 존이라고 해요. 27세 가명은 존입니다 하면서 근데 저는 락을 하고 싶은데 폴이라는 친구는 자꾸 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드러머 형은 드럼도 연습 안 하는데 드럼을 못 쳐요. 이건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조지가 자꾸 자기 곡을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래 정말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앨범 망하게 할 일 있나?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네임밸류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맞아요. 안 나온 그만이지. 진짜 내가 존이고 내가 폴인데.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웃긴 게 이제 오노요코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오노요코를 스튜디오 데리고 왔대. 그럼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뭐랄까 그 비틀즈 스튜디오엔 불문율이 있었대. 외부인을 데려오지 않는다. 세션한 사람 말고는 데려오지 않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비틀즈 팬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을 데려왔다. 오노요코가 왔다는 것 자체가 불문율을 금기를 깼다는데 아니 데리고 온 건 존 레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문율을 자기의 구성원이 깬 거잖아요. 오노요코가 우겨서 왔나 보지.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좋아. 그럼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건 웃긴 거야. 왜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자기들만의 대도 않는 그런 이런 징크스 같은 불문율 있잖아. 네. 뭐 누구는 금지하고 뭐 뭐뭐는 뭐뭐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고. 뭐 그런 거. 약간 웃긴데. 어쨌든 그랬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오노요코가 몸이 좀 안 좋았대요. 그때 아마 임신했을 때걸요. 이때. 뭐 임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도. 그래서 이제 왔다가 스튜디오에 침대도 가져와서 힘드니까. 누워 있었대. 근데 스튜디오 침대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튜디오라는 곳이 지금이야 남의 스튜디오에 가서 여러분 이분들 되게 부자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네. 뭐냐면 스튜디오는 한 프로 단위로 계약합니다. 3시간 반인가 2시간 반인데 네.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돈이 비싸요. 그러니까 원래 연습 자기들끼리 많이 해서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는 곳이에요. 짱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하면 계속 돈 나가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기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연습하고 매트리스 두고 그냥 누울 수도 있는 곳이죠. 짱 박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남편이 짱 본인들 박히는. 사무실. 그런 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그냥 침대도 갖다 놓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이제 기분이 이런 거지. 왜 남자들끼리 술 먹는데 왜 쟤 데리고 와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여자친구 왜 데려와 여기 눈치 없이. 분위기 쌓여지게. 그리고 어릴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먼저 결혼하면 친구 뺏긴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근데 거. 또 그 친구의 결혼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틀즈의 배우자들은요. 다 대부분이 그 초기 배우자들은 전통적인 아내였어요. 생각해보면 그들의 출신을 생각해보면 되게 지당하다, 합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동자 계층에 아빠 나가서 돈 버시고 엄마 뭐 해보고 하는 그런 천연적인 그냥 그런 사람이죠. 오노요코는 방금 나왔던 캐릭터가 부묘하잖아요. 네. 애를 보긴 누가 봐, 네가 봐. 어서 남자 새끼가 나와서 살림 안 하고 운전하고 지랄이야 이런 거 남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이런 거. 이런 거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왜 폴이 농담으로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너 생리해? 그러면 넌 어제 몽정했어? 너는 왜 이렇게 까칠해? 너네 군대가? 이런 거. 뭐 이럴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오노요코의 센 성격, 그러니까 막상 와서 좀 참으려고 그래도 이 여자가 생 성격이니까 게다가 이 여자 음악의 조예가 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다 보면 옆에서 뭐 한두 마디 거들었겠죠. 네. 근데 되게 싫어했다고. 당연히 열받지. 엄청 싫어했다고. 내가 뭘 하는데 내 관계자가 아닌데 옆에서 그거 왠지 좀 그런데 구린데 이러면 열받지. 죽여버리고 싶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쟤 누가 데리고 좀 나가야. 내 눈앞에 좀 치워줘. 당신이 누구든 간에 그건 누구나 열받는 겁니다. 내가 하찮은 아마추어 음악가고 옆에서 대단하신 분이 뭐 무슨 이수만 선생님이 오셨다고 해도 열받는 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약간 그건 있어요. 저는 그냥 저의 추정입니다. 존 레논이 네. 쓸데없는 어그로를 끄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보다 유명하다 이딴 소리 했다가 뭐 그런 말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존과 폴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오노요코를 약간 어그로로 이용한 건 좀 아닌지. 그때 약간 이미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지 해리슨의 락커를 뒤져서 말도 안 하고 다이제스티브 훔쳐먹었다 뭐. 이거 그래갖고 아직도 오노요코 기사가 뜨면은 댓글에 조지 다이제나 다시 주라고 이게 댓글로 달린대요. 뭐 이런 얘기, 이런 루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앰프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네. 이거야말로 진짜 유치한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은 앰프에 앉았다 그러면 그거 남의 악기, 비싼 악기 위에 그 철푸덕 앉아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기타 앰프가 약간 콤보형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거기에 자주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들이 그 연주하는 사진 보면 맞아, 그 위에 앉아가지고 연주하는 사진 있어요. 에릭 클랩튼도 있고 비비킹도 있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앉는데 나도 앉는데 오노요코 엉덩이가 단 게 싫은 거야 그냥. 내 비싼 거에 내 거에 왜 네가 앉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이해합니다. 내 거에 내가 앉을 수는 있지. 그치. 그리고 내 친구가 앉는 것까지도 괜찮지. 너 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워낙 이 사람이 싫다 보니까 이런 게 채집되는 거야. 근데 딱히 이거 가지고 미워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게 비틀즈 팬들이 오노요코 싫어하는 여러 가지 장치예요. 내가 지금 성역화한 비틀즈님들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맥락을 거세하면 되게 무례하긴 해. 내 그 위대한 아티스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뭐 의자도 아니고 침대? 이거 하면 요코 인베이전인가? 그 앰프? 그게 뭔지 모르지만 비싼 거 위에 앉아? 그 뭐 남의 과자를 훔쳐먹어? 뒤져서. 미친년.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사실 젊을 때잖아요. 서로 이렇게 친해졌다고 내가 보기엔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라고 하는 어떤 지점에서 나오는 결과물일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박 박사님이랑 만약에 친했는데 내가 생각해 이 친구는 친해가지고 야 뭐 좀 그러자라고 하는데 이 친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했을 때 오는 그거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야 너 가방에 그 과자 있네 나 좀 먹을게 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가방을 열어서 뒤져서 그 사람이 박 박사 입장에서는 내 가방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냥 막 무례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폴이 특히 싫어했잖아요. 근데 사실 존 레논이랑 폴 맥카트니가 좀 더 영혼의 그런 소울메이트 느낌인데 내 소울메이트가 다른 소울메이트를 만나버린 거지. 그리고 이것도 있겠죠. 소울메이트도 있지만 일단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존 레논이 쓰는 언어가 달라졌을 거예요. 맞아. 정신세계. 글을 보는 맞아. 눈빛도 달라졌을걸? 같이 노는 친구들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어휘 선택이라던가 말투라던가 갑자기 재수 없어질 때가 있죠. 되게 재수없잖아. 너 사람 변했다. 이런 느낌. 약간 말이 고가워지고 게다가 그런 젠치하는 힙스터 진보 좌파 뭐 야박하게 그냥 패션 좌파스러운 깝치는 언어를 썼겠지.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것도 있고 그 말의 내용도 싫었겠지. 나는 음악 얘기하면 좀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음악은 사회적으로 말이야. 너 이 아방가르드라는 게 존 케이지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나 분명히. 그러면 그 뭔데 너 어디서 그런 거 주워 약간 이런 그런 마음 있잖아. 서로 간에 이견차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물안궁이죠 사실은. 안 궁금한 사람한테 이촌 놈들아 이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해봤자. 제 생각엔 존 레논도 처음엔 호기롭게 신문물을 가져다 주고 싶었는데 야 이거 너무 좋더라. 야 너네도 같이 들어보자 했을 텐데. 싫다. 고가웠겠지. 그 다들 같이 머리가 굵었는데 저쪽만 가가지고 어디서 뭐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 듣고 왔다고. 마음에 안 드는 먹물들하고 놀다가 와가지고 야 니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 내 친구야. 너 우리랑 같이 놀던 애야라는 거. 맞는 말을 해도 열받죠.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살면서 친구 관계에서 한번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일. 맞아요. 친구가 어느 순간 어디 갔다 오더니 쓰는 언어도 달라지고 사귀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젠체하고 재수 없어진 그런 기분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보통 그쯤 되면은 친구로 이어지기가 어렵죠. 어렵죠. 말이 안 통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비틀즈도 용 뺄 순 없다. 용 빼는 재주는 없다. 비틀즈는 해체됩니다. 그래서 존은 이제 오노 요코랑 같이 이제 존 레논 앤 플라스틱 오노 밴드 만들고 네. 그 유명한 이매진 앨범도 내고 네. 베트남 반전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지 해리슨이 영성 뉴 에이지 네. 그런 영성 이런 쪽으로 갔다면 존은 철저하게 유물론자 좌파의 길을 겪은 거예요. 걸은 거예요. 걸은 거. 참고로 그 이매진이 하면 되게 아름다운 노래만 있는 걸로 알지만 네. 거기에 이제 How Do You Sleep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게 폴 맥카트니 디스한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나름 컨트롤 비트 주세요 하면서 디스한 거예요. 이분들도. 이때 당시 그 플라스틱 오노 밴드라는 앨범을 보면은 당시 유행하던 최신의 가장 앞서 있는 프리 재즈라든가 이런 힙한 아방가르드 사이키델릭 사운드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방가르드 사이키델릭 사운드야 비틀즈도 했지만 이제 그런 정신을 더 이어서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폴 맥카트니의 길을 보면 네. 폴 맥카트니 레디비나든가 헤이주드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팝의 길을 걸어간다면 네. 그런 우리가 비틀즈에서 느꼈던 그 사이키델릭하고 아방가르드한 길에서 좀 더 심화해서 간 거죠. 뭐 제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네. 조지 해리슨의 그 나이브한 정신 수양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또 이게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 어떤 서구 힙스터가 걷는 두 가지 길. 네. 그러다 보니 비틀즈 특히 존 레논은 음악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할 이 비틀즈 그러니까 조지 해리슨도 마찬가지로 걸어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한 것 같아요. 서구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길이 있다. 영성 뭐 좌파 뭐든 간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산이 아직도 실리콘밸리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72년에 실리콘밸리와 뉴욕 소호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네요. 네. 72년에 이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으로 존 레논과 요코가 위협적이다. 닉슨이 진짜로 이 사람을 추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워낙 셀럽인데 그런 정치적인 운동에 직접 참여하니까 뭐 말의 무게가 커질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목이 더 쏠리고 닉슨이 진짜 그래서 뭔가 하려고 막 추방하려고 했고 계속 이게 바보 같은 짓을 FBI에서 뭐 하고 막 그랬다 보니까 나중에 존 레논이 살해당하잖아요. 이게 뒤에 FBI 배후설이 있는 거 아니야 등등 이런 그 수많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72년에 존 레논이 Sometime in New York City라는 앨범을 만들어내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술 먹고 아내 패고 욕하던 한심한 영국 남자에서 요코에게 여성주의의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것이 역력한 곡. 첫 곡입니다. Woman is nigger in the world. 제목 세. 제목은 센데 노래는 또 예뻐요. 존 레논이 멜로디 참 잘 뽑으니까. 네. 이 앨범에 뭐 당시에 블러디 선데이라고 불리는 그 북아일랜드 네. 얘기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회 운동가로서 이제 면모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근데 73년에 요코는 요코대로 이제 자기 예술 활동 위해서 막 돌아다니 이분은 바빠요. 네, 본인도 바빠요. 이분은 앞에 그 앤서니 콕스도 그렇고 후에 존 레논마저 그 유명한 존 레논마저도 애 낳아줄 테니까 애나 키워하면서 남자들을 전업주부로 만들고 본인 예술 활동하러 다니셨던 분이에요. 조신하게 애나 키워. 진짜로 존 레논마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존 레논 돌아다니는데 존 레논 또 바람 피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존 레논이 바람을 너무 많이 피니까 자기 비서를 소개시켜줘요. 차라리 나 아는 사람이랑 바람 피라고. 근데 그 비서도 좋아해. 메이팡이라고 젊은 중국계. 근데 메이팡이랑 존 레논 같이 사는데 잘 됐다. 근데 저도 해. 미국 아파트에서 둘이 살았다고. 살아. 예. 근데 이 메이팡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가정적이고 약간 이렇게 섬세하고 러블리한 사람. 요코랑 좀 다르게. 그래서 여러모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자기의 그 창작욕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 요코는 좀 시니컬했나 봐요. 그건 뭐 그게 그렇게 예술가 그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상하게 조언도 해주고 왜 그
전처와에 낳았던 아들이 있어, 줄리안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요코가 싫어하는 거야. 네. 요거 갖고도 이제 또 많이 까죠. 팬들이 많이 까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까냐면 전처와의 아들 관계를 못 만나게 끊었다. 천륜을 막았다. 그치. 아, 이게 한국 막장 드라마식 해석이군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전처의 아들과 하면 전처가 딸려오잖아. 그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거지.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그쵸? 못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오노요코와 존레논 사이에 사이에 낳은 아들. 션이 있는데 션과 줄리아는 친한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게 정말 천륜을 끊을 작정이면 못 만나게 했겠지. 그 둘이 아들들도. 아니 뭐 한국 사실 막장 드라마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냥 저 집안한테 지원도 다 끊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했다가 그지. 모르고 찾아온 줄리안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리고 뭐 이 정도 돼줘야 그치. 이게 한국식 해 던져야 막장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본이라서. 이게 미국식 스케일로 막장을 좀 확장시키면 닉슨과 딜을 하는 거야. 신시아와 줄리안을 제거해주면 내가 미국 뜬다. 뭐 이런 식 있잖아. 아, 그렇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거니까 서로 그냥 오노요코도 사람인데 전처 좀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메이팡은 좀 만나게 좀 만나기도 해주고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유명한 마인드 게임이라는 앨범을 녹음하는데 술 먹고 클럽에서 사고 치고 거기서 만난 웨이트리스랑 자는데 이게 또 소문이 유출돼요. 무슨 이마에다가 생리대를 붙이고 이 여자랑 섹스를 했대.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본 사람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는 없고 팬이라면 듣기 싫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팬이 거야. 아니라도 듣기 싫은데. 그러니까 존 레논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 이게 확실히 그 한국의 팬덤은요. 네. 이런 얘기는 알아서 걸러줍니다. 역시. 그 한국의 사생들은요. 야. 수많은 걸 알고 있지만 오빠들에게 맞아. 도움되지 않는 얘기는 함구합니다. 아니 근데 어. 이게 그건 거예요. 어. 문제는 뭐냐면 왠지 시기상으로 오노요코를 만난 뒤에 비틀즈가 해체되고 그러니까 오노요코를 만난 뒤로 존 레논의 행보를 보면 방금 말한 팬이라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만 양산하는 거야. 아, 팀이 해체된 이후에 아, 애가 이상해졌다. 아. 아니 오빠 오노요코 만나서. 음악 만들어야 되는 저기 가서 화염병 던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BTS가 눈을 떴는데 사회운동에 눈을 떴으면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저기가 FTA 반대한 사람들 거기도 쓰고 그러면 약간 이게 현타 이게 좀 기분이 팬 입장에서 약간 네. 마음이. 네. 그렇잖아요. 좀 투머치해지는. 투머치한 거죠. 근데 진짜 투머치한 거죠. 거기다 이런 식의 그런 새 나오는 얘기들도 그러니까 뭐 팬 이런 입장에서 가십들. 그럼 당연히 이 모든 얘기는 오노요코한테 화살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치. 우리 존 레논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위에 이제 메이팡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소문이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건 안 돌 수가 없어. 이건 그냥 미국 가서 같이 살았어요. 정설. 아파트에서 정설대로.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내. 데이트하네. 아, 이건 뭐 진짜 썬데이 서울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퍼에서 막 나오는. 1년 내내 그냥 이게 약간 미소진이적인 게 딱 그거야. 암탉을 잘못 만나. 개차반이 됐다.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75년에 베트남전이 끝나고 오노요코는 이제 션 레논을 낳고 살림이나 해 이 새끼야. 조신하게 살림이나 해라 애라 키우고. 그 존 레논이 전업주부가 됩니다. 독박 육아죠, 독박. 네.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독박이라기엔 좀. 이 위대한 예술가에게 집에서 애나 키워. 근데 이제 존이 션을 엄청나게 아꼈어요. 줄리안을 아낀 거와는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아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조차 떡밥이 된 거예요. 뭐냐면 왜 마치 그 줄리안을 아끼려고 하는 존 레논을 막고 션에게만 애정을 집중하도록 요코가 길을 텄다, 바람을 넣었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존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아, 이게 한국이었으면은 할 말은 딱 정해져 있네요. 남편 잡아먹은. 그치, 남편 잡아먹은. 나중에 암살까지 당했으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부자정의 정도 고의로 끊어. 자기 새끼만 우쭈쭈야. 이거 완전 이런 여자가 없어. 근데 존이 줄리안보다 션에게 애정을 쏟은 건 그럴만하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들어보세요. 아까 봐봐. 철없을 때. 애를 사고 쳐서 사고 쳐서 계획 없이 임신했고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그리고 한창 키울 때도 20대 혈기왕성해서 이렇게 철없을 때야 또. 게다가 또 한창 일할 때니까 바빠. 전 세계 투어 다닐 때. 그럴 때 막 유년기를 그다음 애착 관계가 많이 형성이 안 된 애를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찌어찌 커버렸어요. 얘는. 이제는 내가 좀 나이가 들고 뭔지 좀 알겠고 사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어른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 난 뒤늦게 난 내가 나한테 또 이렇게 고맙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난 애라면
온도 차이가 있죠, 당연히. 네. 열 손가락이 어떻게 다 아픕니까, 고루. 그리고 또 사례는 또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봐도 늦둥이를 좀 더 이뻐하기는 그렇죠. 해요. 이게 첫째 엄하게 키우거나 정못 준 것 때문에 아쉬워서 누이들한테 엄청 예뻐. 손자 손녀 예뻐하는 거 보세요. 네, 그렇죠. 실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셔는 계획된 아이다. 이 말이 함축하는 게 뭐겠습니까? 갖고 싶었고 가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요코는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애를 낳아서 살림을 시켰더니 조용히 집에 조신하게 있어져. 천륜을 끊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코한테 흐르기 너무 좋은 다들 얘기들 루트고 떡밥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륜을 끄는 게 아닌 게 나중에 이제 요코가 막 존의 유산과 관련해서 줄리안과 소송이 있었는데 네. 그거 이제 그 소송을 한 거고 철천지 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숀과 줄리안은 친했고 줄리안이 전시할 때 숀과 같이 함께 참가도 했고 그랬어요. 그 법정 소송 갖고도 얼마나 많이 까요. 그게 돈 안 주려고 자기가 뭐 유산 안 주려고 하는데 소송을 했는데 몰라 한 25%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10%밖에 못 받았고 그것도 막 나중에 늦게 줬고. 아 그래 나 이거 옛날에 이런 그런 뉘앙스의 기사 읽은 것 같아요. 줬고 근데 심지어 이제 그 10%밖에 못 받은 것도 왜 이때 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물건을 다 팔잖아요. 근데 파는 게 존의 물건뿐 아니라 같이 어릴 때 줄리안을 키우면서 줄리안 것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뭐 그 주려고 했던 기타라든지 아니면 어때 뭐 같이 색칠 공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팔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줄리안이 받은 그 유산을 그걸 다시 되사는 데 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나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지. 미담의 주인공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갖고 있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라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헨리 7세 때 했던 것처럼 리즈너블한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해. 아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은 애정 관계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했을 뿐인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1세기에서 가장 고등한 교육을 받고 리버럴한 사람인데 사실은 여기 묘사되는 이미지는 사실은 아침 드라마 이미지란 말이지. 맞아요. 이 괴리가 한 바퀴 도니까 이렇게 붙어버리는 아침 거야. 드라마 에센셜만 막 뽑아갖고. 근데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그런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류의 그 욕들 특히 왜곡돼서 써진 오노요코에 대한 왜 천하의 쌍년이랑 네. 비틀즈를 해체시키고 존 레논을 잡아먹은 천하의 쌍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술을 보잖아요. 그 왜가 없어 왜. 그러니까 오노요코가 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은 존 레논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노요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술가고 되게 급진적인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 거기에 경도된 존 레논이 오노요코를 따라간 거고 오노요코가 안타깝지만 미담의 주인공 흔히 말 연려문의 주인공은 아니야. 근데 연려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양보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양보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럼 그 양보 안 한 사람 그냥 양보 안 한 사람일 뿐이지 그 자체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오노요코가 누구한테 휘둘리거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중심을 갖고 그냥 자기 할 길 가는 사람인데 네. 거기에 감화된 존 레논이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존 레논이 더 유명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잘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지?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양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백인 남자와. 동양인 여자인데 가장 급진적인 서구에서 가장 급진적인 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잘 연상이 안 되는 건 거죠. 오노요코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보수적일 것 같고 왜 남편 잘 만나서 운 좋게 남편 잘 만난 동양인 부잣집 여자 이 정도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노요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트로피의 외모가 없는 트로피 와이프. 그러니까 뭐 존 레논의 특이한 취미 정도로 보는 건 거죠. 그렇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오노요코에겐 너무나도 억울한 지금 서술한 모든 게 다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 줄리안은 좀 여러모로 어쨌든 본인에겐 상처가 많았겠죠. 그렇죠. 아빠와 또 아무래도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줄리안이 음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줄리안도 가수죠. 그죠. 아빠만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솔트워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정말 좋습니다 노래. 소금물. 좀 이렇게 명곡이에요. 특히 솔트워터 자체도 좋고 그 유명한 왜 엘비스의 기타리스트였던 챗 애트킨스와 타미 엠마뉴엘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둘이 함께 이 솔트워터를 기타로 친 게 있는데 그 예술. 표정 봐. 저걸 제 표정 보셔야 되는데 그 진짜. 대표님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두 분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어쩐지. 그 챗 애트킨스. 뒤짐.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기타 덕후 아재 취향. 뒤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두 분 다 근본 있는 분들이라. 신사분들. 사우나 온탕 들어간 표정인 줄. 독주를 들이켰을 때의 기분이 갑자기 탁 올라왔습니다. 80년에 네. 다시 존 레논은 이제 독박 육아는 질렸다. 이제 다시 아니 애도 좀 키웠고 나의 세계를 갈련다. 자 이제 존 레논이 탈코했어요. 아니지 경력 단절 끝내고 이제 경력을 이어가겠다. 경단남으로 다시 음반 시장에 나왔다. 재취업. 재취업을 하려고 드디어 이제 80년에 이제 앨범을 내려고 이제 해. 이 더블 팬터지라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마크 체프먼이라는 놈한테 총 맞고 죽어요. 네. 마크 체프먼. 얘가 원래 스티븐 킹 팬이었는데 스티븐 킹한테 사인해달라고 졸랐는데 사인해 주시는데 너무 졸라서 사인해줬는데 나중에 존 레논을 죽인 걸 보고 스티븐 킹이 가슴을 쓸어내렸대. 안 해줬으면 안 해줬으면 이거 나 뭐였던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스티븐 킹. 약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일사람 정신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그냥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얘기도 있고. 그게 정신병이죠 사실은. 그게 정신병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의 종류가 하나는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쳐서. 내가 존 레논이고 쟤는 가짜야. 그래서 넌 죽어. 이거가 있고 1설이 이거고 2설은 존 레논을 죽여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겠다. 나도 유명해지겠다. 2설인데 어쨌든 어디로 가도 미쳤다. 그렇죠. 그렇죠. 혹은 제 생각엔 존 레논 내가 알던 존 레논이 아니야. 그게 있어요. 그게 왜 아이돌 팬들도 뭐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팬이면 당연히 활동하러 나오면 즐거워하고 기뻐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뭐 망하면 무슨 상관이야. 근데 망할 것 같아. 나오지 마. 그래 안 몰랐다 이거 있잖아. 그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너코에 의해서 망가진 존 레논은 내가 알던 존 레논이야. 네가 나의 존 레논이 아니다. 그렇죠. 뭐가 씌인 존 레논이야.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너를 내가 끝을 내주시겠어. 뭐 이런 마음이. 너가 너 스스로 못 끝내니까. 네, 이것도 진짜 망상인데 이것도 되게 파라노이드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 존 레논이 결국은 이렇게 마크 체프먼에게 살해당하니까 오너코는 이제 마지막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어요. 남편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완벽한 가장 진보적인 여성이 가장 진보적인 곳에서 교육받아 진보적인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스토리는 너무나도 동양적인 파이스트 무브먼트야.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스트 전래동화야 이거는. 그랜드 슬램이 되셨습니다. 거의 먼 동쪽 나라의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그 설화의 막정성으로 보자면 거의 평강공주 뭐 바보 온다 이급이잖아 이게. 그지 이게 원형이죠 원형. 그러니까 뭐 등신불 뭐 이런 얘기잖아 이거. 막장 중에 최고 막장은 선녀 나무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의 그러니까 원형성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신화다 신화 진짜. 배려서 친구 관계 다 끊어져.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천륜도 끊어. 천륜도 끊어져. 근데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미쳐서 막 날뛰다가 그런 미친 팬 만나서 죽었다라는. 이게 보통 마크 체프맨이 죽인 건데도 왜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이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만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동양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그 악력 캐릭터들 많이 나오는 캐릭터들을 약간 이런 관점에서 그 당대 가장 진보적인 여성이었을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마녀도 원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성이니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남성 중심으로 그녀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주체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자기 비전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는데 그 아무리 유명한 남자도 거기에 따라갔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 잡아먹었다. 남자 잡아먹었다가 되는. 여성을 객체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네. 뭐 이렇게 돼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이후에도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80이 넘는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계속 솔로 앨범도 내고 사회운동, 환경운동, 여성주의 운동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트위터도 하십니다 아직. 예 맞아요. 전시회, 공연, 훈장, 공로상 뭐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한결같아. 맞아요. 이분은 뭐 늙어서 보수화가 됐다든가 뭐 늙어서 옆차기 젊었을 때 왜 저런데 뭐 우리 뭐 많잖아요 우리 뭐 많죠 뭐 지인이라든가. 이게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 먹어서 보수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산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 불안감이 되게 커요. 그치. 근데 이 자산과 그 자기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사람이 보수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40대, 30대, 40대 무렵해가지고 굉장히 급격히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제 경험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는 좀 딴 얘기였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오노요코 여사는 그런 문제에선 어릴 날 때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거는 진짜로. 날 때부터 자유롭지. 남편이 또 남기고 간 유산이 존 레넌이 남긴 유산이라고요. 그 존 레넌이. 지금도 들어옵니다. 뭐 이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한결같이 어떤 자기의 사상과 그걸 위해서 그걸 인정해줘야지. 갑자기 문득 션 레논은 돈이 없을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한 곡만이라고 하려나? 엄마 레딧비. 그거 다 이분한테 없습니다.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냥 이렇게 자기의 삶을 초질관 유지했으며 우리 주변 사람을 휘말리게 했으면 휘말리겠지. 자기가 휘말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걸크러쉬, 진보적인 최고의 리버럴한 여성, 운동가이자 예술가였다. 지금까지 이거를 다 듣고 보면은 존 레논이 요코에 대해서 했던 말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녀에 대해서 모두가 요코의 이름을 알지만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무명 작가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왜 요즘에 이제 셀럽 그 자체가 뭔가 직업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노요코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유명한데 실체를 아무도 모르는. 근데 하지만 근데 이분은 뭔가 원래 하던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아무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분이 뭘 했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관심이 엄밀히 없으니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존 레논의 와이프라는 그게 너무 커서. 그리고 이분은 아직도 악플을 받는 현역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집에 트위터로. 조지 다이제나 다시 사다 주라는 일단 아무리. 사람들이 또 요코를 미워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폴 맥카트니랑 소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쳤구나. 하다 못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비틀즈 노래를 건드려? 오노요코 입장에서는 폴 맥카트니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노래가 레넌 맥카트니 그렇죠. 순서가 예. 레넌 앞에 맥카트니로 표기했는데 각자가 만든 것도 잠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레넌 맥카트니 공동 작곡을 이렇게 표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맥카트니가 해체 후 활동하다 몇 곡을 맥카트니 레넌으로 표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그렇게 바꾸니까 그러지 말라고 요코가 소송을 한 건데 이거 갖고 이제 일종의 이제 맥카트니가 나중에 납득을 했어요. 아 이건 상징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납득해서 고소는 취하했는데 맥카트니의 맥북 공정에 항의를 한.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런 거야. 나는 이거에 비난하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비틀즈라는 어떤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통을 오히려 지켜준 건 요코라는 거잖아. 그치. 맥카트니가 살짝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서 실수한 건데 이건 변명이 내가 보기엔 뭐 부르지?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자연스러운 이제 거야. 내 이름 앞에 가고 싶은 거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 취하고 납득했다라는 얘기가 뭐겠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리의 역사 지나온 발자취했던 상징적인 거니 그건 그대로 그냥 남겨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비틀즈 이게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욕을 먹으려면 그렇지. 요코를 이렇게 하죠. 오히려 줄짝짝 끄고 오노요코, 오노레논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폴 맥카트니가 소송했다 이래야지 말 되는데 그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욕을 먹냐 이거지.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근데 그치 이 맥락은 내가 정확히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내용도 아마 잘 모르고 관심이 없을 거고 폴 맥카트니한테 하고 이권 싸움을 한다라는 그치. 이미지로 아마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틀즈 곡에 대한 거니까 보니까 그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건데 옆에 끼어들어서 지 노래도 아닌데 난리를 치냐. 게다가 존이 죽기 전에 완전하게 막 둘이 완전하게 막 화해한 것도 아니고 폴이랑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작권은 요코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유족이니까요. 나님은 그냥 아주 합리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것일 뿐인 거고. 그렇죠.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해도 고깝게 보는 이 팬덤의 심보는 뭐냐 이거지. 보통은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폴 맥카트니한테 소송을 건다 그러면 여론이 부담이 되니까 보통은 안 하는데 그지. 오노요코 같은 사람이 그게 뭔데 어쩌라고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더 아름답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미담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런 방식은 또 오노요코의 방식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노요코는 당찬 여성,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사람에 가깝고 평생에 걸쳐 지향해온 예술활동, 특히 그 플럭서스에 기반한 행동주의, 네. 전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관습과 체제를 뛰어넘고 노력하고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사이드 러브 있잖아요. 모노가미 이거 우기지도 않았어요. 그래 너 존. 그럼 그 여자랑 살아. 남의 욕망도 인정. 자기만 이렇게 했던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아니야. 그래 그럼 너도 해. 나도 그럴게. 그리고 너도 그럼 나한테 그렇게 해줘. 난 이 사람 굉장히 근대인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비틀즈 멤버가 요코를 싫어한 건 바로 내가 보기엔 그거는 거야. 여자가 예술에 대해 왈가왈부했다.
파파이스트에서 온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리버풀 출신의 그 노동자 계급의 영웅인 비틀즈가 이만큼 이미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와서 배운 사람이 와서 휘저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사실 저 사람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고가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동양인 여자야. 여자. 내가 본 자기가 만났던 여성들과 너무 다른. 그쵸. 왜 이렇게 주장이 강한. 한마디도 안 지고. 아까 그막 경매 막 팔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요코가. 근데 존 레논의 재산 마음대로 쓴 것도 요코가 상속자기 때문이죠. 내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감히 우리 존 레논의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류 문화유산이라 생각하시면 경매에 내놓은 거 그거 사가시라고. 너님이 영원히 가질 기회를 준다니까. 근데 나는 경매에 내놓은 것도 약간 그런 맥락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플럭서스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모두의 모든 게 것이다. 무가치하고 모든 게 무의미하잖아. 무의미하고 이걸 영속적으로 꾸준히 보존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게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해프닝인 거지. 그걸 또 뭐라고 존 레논이 쓰던 뭐라는 그런 신화로 박제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지향성에 내가 보기엔 이분의 예술 세계관에 너무 불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대단한 사람의 유산을 그렇게 집안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재단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만들죠. 존 레논 박물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얘기는 또 사람들이 쏙 빼. 존 레논 장학금을 만들어서 젊은 음악가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 얘기는 쏙 빼고 그쵸.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마구잡이로 쓰면서 돈 모자르면 팔아먹고. 변기까지 팔았다더라.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사후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뭐 각자 머리가 굵어져서 밥먹을 일삼던 그 비틀즈 멤버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술의 기운을 불어넣었는데 그걸 받아 마신 사람이 존 레논 혼자였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급진적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여자 만나서 변했는데 변하기 전에 친구가 그리웠던 거고 근데 이 모든 게 요코 때문이냐 이거지. 그건 존 레논 때문인 거지. 손바닥은 이게 마주쳐야지. 고장 난명이라고 옛말에. 그런 보통 이제 왜 사춘기 때나 뭐 이렇게 큰일 겪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네. 근데 변한다고 해도 사실 코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코어가 어떤 환경과 만나서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럴라고 했는데 요코가 있으니까 네. 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요코가 옆에서 해도 아랑곳 안 했잖아. 그리고 오노요코가 없었다 한들 뭐 존 레논이 그 비슷한 어떤 사람을 안 만났을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또 오노요코가 없었다 한들 비틀즈가 해체를 안 했을까? 그렇죠. 그 케미를 유지하면서 100집까지 냈을까? 우리 오빠들은 영원할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링고스타가 돼요. 그래서 폴도 나중에 해체 원인은 요코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 했고 사실 오히려 요코는 이렇게 정의해야 되죠. 오히려 존이 비틀즈 해체 후에 존이 방황하지 않고 영감을 준 사람, 그의 예술 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게. 존 레논은 사실 비틀즈 멤버가 물론 폴 맥카트니도 대단합니다만 폴 맥카트니는 비틀즈보다 조금 더 약간 미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존 레논의 사후 활동과 그 이후의 그 활동은 존 레논과 비틀즈가 거의 동급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신화가 됐죠. 사실은 음악적인 성과로 따졌을 때 폴 맥카트니의 솔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명곡들이 줄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올드팝 명곡 중에 이게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던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존 레논은 음악은 사실은 이매진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 해도 그냥 그 아우라 자체가 하나의 네. 신화가 그죠. 됐죠. 그러니까 그런 존 레논에게 오히려 그걸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해야지. 천하의 쌍년으로 욕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오노요코가 쌍년이라면 존 레논도 쌍놈이다. 부창부수는 바로 요럴 때 쓰는 말이다. 그런 존 레논이 쌍놈 소리 듣는 게 싫다면 오노요코에 대한 마타도어를 멈춰라. 오노요코 혐오를 멈춰주세요. 그렇죠. 그게 제일 정답이네. 오늘도 네. 누나들, 세상의 쌍년으로 불리거나 그 이상한 여자, 뭐 골드디거,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으로 불리는 여성들, 누나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 세기의 그 불행 배틀보다는 불행 쪽으로는 조금 거리가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당했던 원초적 불행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이분들도 삶의 질곡으로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오노요코 편을 하고 나니까 또다시 존 업다이크 소설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 재밌겠다. 이거 듣고 읽으시면 재밌겠다. 왜 자꾸 책 홍보해. 홍 작가 책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라는 책을 먼저 읽으시고 나중에 읽으셔도 됩니다. 나 그런 생각은 있어. 뭐야? 40년대 근처 생으로 1세기 백인이었으면 꽤 괜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코는
동양인 여자이면서 그걸 동시에 그렇죠. 맞아. 가진 몇 안 되는 정말 사실은 그 인류 역사, 그 사피엔스 역사에서 그 2차 대전 후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21세기가 돼서 이제 노년을 맞은 백인 남자는 사피엔스 역사의 가장 행복한 세대라고 해도 사실은 과장이 아니거든요. 맞아. 많은 걸 누렸고 풍요롭고 그 말년에 약간 좀 그냥 금융자산 좀 관리 못하신 분들이 모기지로만 조금, 똑바로 조금 했으면 괴로웠을 수는 있는데 좋은 시절 보냈다 정말. 집만 잘 지켰으면 괜찮다. 정말 좋은 시절 보냈다. 다른 형들이 다 힘들게 살았는데 그 자기 혼자 베트남전 갔다 와서 혼자 전쟁한 것처럼 내 평생 베트남전 같은 2차 대전 겪고 그전에 전쟁을 신경도 안 쓰고 1차 대전 겪은 형들도 조용히 있는데 베트남전 그쵸. 겪은 사람들이 끔찍한 전쟁으로 치자면 사실 1차 대전 만만치 않았고 2차 대전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끔찍한 전쟁이 있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 얘기 왜 처음에 도쿄대에서 공습 나는데 이제 커트 보네거트라는 소설가가 네. 제오도솔장 보면 이제 드레스덴 대폭격을 인질로 잡힌 미군인 주인공이 드레스덴 대폭격을 목격하는 얘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주인공의 정신이 정말로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그게 소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충격이라는 게 이제 있던 세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이후 전후 세대들이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좀 더 뭐랄까 어떤 실존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좀 더 관념적이지. 좀 더 관념적인 경향들이 있죠. 아무래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뭐 캐릭터를 좀 알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회로로 파본 비틀즈 얘기고 아까는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과 포함해서 네. 그건 락신에 대한 얘기인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성주의적인 의미에서 이게 좀 더 그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괜히 좀 엄근진하게 말하니까 머쓱하네. 근데 난 진짜 솔직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거든. 너무 이 누나들이 너무 안 된 거야. 오노요코는 아직도 밈으로 쓰잖아. 그런 약간 좀 이미지가 소비가 그런 식으로 되죠. 보통은. 이런 오노요코 같은 뭐라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뭘 했다 했을 때 존 레논이 오노요코에게 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이게 왜 타임지 기자 앞에서 내가 이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옷을 벗고서 뭐 이런. 그러니까 오노요코랑 관계에서 존 레논이 뭘 했다만 얘기가 주로 회자가 되지 오노요코가 어땠다라는 얘기는 사실 거의 회자가 잘 안 되긴 하죠. 아까 뭐 말씀하신 소송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만 주로 저희가 됐으니까. 20세기 예술 사조를 통째로 한번 살짝 겉핥기를 한번 해야지만이 알 수 있었던 그들의 굉장히 희한한 사랑 얘기였습니다. 뭔가 전후 세대의 풍요로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진짜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 네, 맞아요. 진짜로요. 정말 좋은 시절 보냈어요. 저거 맞아요. 진짜 좋은 시절 보낸 거. 그냥 뭐 시호님 자주 하시는 거 이 죽어 썩어질 몸 이분들 진짜 죽으면 썩어질 몸 진짜. 열심히 그냥 그럼요. 사용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락스타나 힙스터들 뿐만이 아니라 락스타들 뿐만이 아니라 재벌이나 뭐 락스타 아니라도 당대의 청춘들이 다 비슷한 분위기를 누려 맞아요. 워낙 그때 당시 미국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우리 아까 왜 일부에서 모두종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렸던 사람들이 뭐 락산 이런 사람들만 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이제 젊은이들이 이미 노동을 했었잖아요. 그럼 노동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주중엔 일을 하고 주말에 다들 이제 그 모두족의 패션 있잖아요. 다 모여서 뭐 근데 꼭 클럽을 아니라도 밤새 약을 사서 먹으면서 밤새 노는 거지. 그걸 다들 즐겼었다고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근데 이 얘기 어디 가서 못 들어. 아날람만이 그건 해줄 수 있는 맞아, 얘기야. 진짜로. 어디 가서 들어봤자 이거 내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완벽하게 왜곡된 거 오유에 있다. 맞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오유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천하의 오노요코 객상이 쳐보면은, 이렇게 해서 배로 불었다. 있다. 오노요코가 저지른 악행들 약간 리스트 같은 그 오유에 느낌으로. 누가 올린 글이 있더라고. 어디서 퍼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이건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아날람에서만 듣는다. 이런 식으로는 못 듣는 거죠. 만약에 요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아날람을 들은 사람이 우리 방송을 듣고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럼 분명하다. 자, 오늘도 이번 주에도 누나들 얘기하느라 입이 아프고 목이 마르고 우리 다들 이렇게 얼굴이 피폐해진 사람 셋이 모여서 저 중간에 살짝 정신이 우주로 갔다 왔어요. 봤어요. 예. 누나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다른 또 다른 분들. 누나들 얘기로 예. 네. 또 비틀즈 얘기는 약간 좀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서 네, 우주적인 스케일로 한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말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진행을 오늘 열심히 해주신 저희. 네, 목이 쉬셨어 대표님. 네, 저 이동규 대표님. 목이 쉬었어요. 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1부 끝날 때 이미 목이 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목 상태 좀 그렇다. 자, 이동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반박자 빠른 연박사 박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중간에 졸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옷이었습니다.